오늘 밤 잘 때 듣는 책에서는 지구가 아직 낯선 아이를 만나볼 거예요. 우리는 커서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이 됐지만 누구나 가슴속에 못 이룬 꿈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커서 또 다른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는 어린 왕자라고 불립니다. 그럼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생택쥐 페리, 어린 왕자. 제1장. 내 나이 6살이 되었을 때 체험적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에서 놀랄 만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구렁이가 어떤 짐승의 몸을 칭칭 감아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본따 위와 같은 그림으로 옮겼다. 그 책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가 있으면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나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것들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해보고 직접 색연필을 들어 첫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과 같은 생애 최초의 그림이 되었다. 나는 이 훌륭한 작품을 자랑스럽게 어른들에게 보이며 이것을 보고 겁이 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보고 왜 겁이 나느냐?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결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째로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언제나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나의 두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훌륭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하여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항상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몹시 힘이 드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나는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기로 했다. 나는 온 세계 이곳저곳을 거의 다 날아다녔다. 지리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어렵지 않게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이러한 지식은 매우 유용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약간이라도 머리가 좋아 보이는 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늘 간직하고 다니던 내 첫 번째 그림을 시험해보곤 했다. 그러나 한결같이 모자잖아 하고 대답했다. 그런 경우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들에 대하여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아주 총명한 젊은이를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했다. 제2장.
이렇게 하여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을 일으켰을 때까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혼자 살아왔던 것이다. 당시 비행기의 엔진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 기계를 다루는 기사나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작업을 나 혼자서 해볼 계획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나에게는 겨우 일주일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의 한가운데에서 파손된 뗏목에 의지한 표류객보다 더한 고독을 느꼈다. 새벽녘이 되어 신비한 어린 목소리에 의해 나는 잠이 깨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를 모른다. 그 어린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니까?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중에 나는 글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초상화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다. 그림이 실물보다 훨씬 멋없게 그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했고 속을 볼 수 있는 보아구렁이와 그렇지 않은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을 제외하면 그림 그리는 것을 전혀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유령을 살펴보았다. 지금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새겨주길 바란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는 귀를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에 지쳐 있다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윽고 나는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마치 매우 중대한 일이나 되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누구도 가슴이 막힐 정도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면 쉽게 상대방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생사의 위험에 직면해 있던 나에게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주로 지리나 역사나 산수나 문법에 대한 공부만 해왔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약간 퉁명스럽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쏘아붙이고 말았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일찍이 양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아니,
난 보아구렁이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구렁이는 매우 위험하고 코끼리는 또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싫어. 살아있는 작은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양을 그려보았다. 어린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 양은 이미 병이 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또 다른 양을 그려주었다. 나의 어린 친구는 점잖고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봐요.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또 다른 그림을 그려주었으나 이 그림 역시도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살 수 있는 어린 양을 원한단 말이야. 나는 엔진을 뜯어내야 하는 급한 일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끄적거린 그림을 보여주며 내뱉듯 한마디 했다. 이건 상자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진실로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나 그 순간 뜻하지 않게 밝아지는 어린 재판관의 표정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원하던 그림은 바로 이거야. 이 양에게는 풀을 많이 줘야겠지?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충분해. 나는 아주 작은 양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작지도 않은걸? 이리 와봐. 양이 잠들어 있어.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었다. 제3장. 그가 온 곳이 어딘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질문해 왔지만 내가 가끔 묻는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나는 우연히 내뱉은 그 말들을 통해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맨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게 무슨 물건이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공중을 나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내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 속으론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꾸했다. 야, 그거 참 재밌네. 그리고는 몹시 쾌활하게 깔깔거리며 웃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나를 매우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주길 바라던 것이었다. 다시 그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아저씨도 역시 하늘로부터 왔군. 어느 별에서 왔지? 그의 신비스러운 존재를 캐내는데 한 줄기 서광이 비침을 깨달은 나는 다그치듯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그는 나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행기를 살피면서 고개만 갸웃거리는 것이었다. 이걸 타고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는데? 말하고 난 뒤 그는 무언가를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살그머니 꺼내놓고 그 보물을 또다시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다른 별들에 관한 그 사소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가졌을 것인지
독자들은 짐작이 갈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꼬마 친구야, 넌 어디서 왔니? 어디서 사는지 말해봐. 내가 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야? 잠시 생각한 뒤 그가 대답했다. 그래,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 양의 집으로 쓰면 안성 맞춤이겠어. 물론이야. 또 네가 말을 잘 듣는다면 낮에 양을 매들 수 있는 고삐도 줄 거야. 말뚝도 함께 주고. 이 말이 어린 왕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양을 매놓다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릴 것이고 그럼 길을 잃게 되겠지. 그러자 이 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왜?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가겠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깨우치듯 말을 이었다. 그런 걱정은 그만둬.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말하고 있을 때 어쩐지 어린 왕자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 곧장 간대도 별로 멀리 갈 수 없어. 제4장. 이것으로 나는 두 번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살던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더 클까 말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큰 별 이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다. 그 중에는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별을 하나 발견한다면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붙여준다. 말하자면 소옥성 제3251호 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혹성 B612라는 별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소혹성은 1909년 터키의 한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한 번 관측되었을 뿐이다. 당시 그 혹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신빙성 있는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나 한 명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의 옷차림 때문이었다. 어른들이란 항상 이런 식이다. 다행히도 터키에 한 독재자가 있어 전체 국민에게 양복을 입으라고 명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혹성 비유길리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세련된 양복을 입고 그 별에 대해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내가 소옥성 비유길리호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확한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을 위해서다. 모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갓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떻니?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라고 하든 나비 수집에 흥미가 있니? 라는 등의 질문을 하는 어른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묻는 것은 나이가 몇이냐?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느냐? 아버지 수입이 얼마나 되니? 등의 질문뿐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만 그 친구를 알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이 예쁘게 피어 있고 지붕에서는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 집의 상태나 모양을 상상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나는 10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면 쉽게 납득이 가는 듯 그거 굉장한 집이겠구나. 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몹시 귀여운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웃기를 잘하고 한 마리의 양을 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삼는다. 즉,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있었던 증거가 된다고 어른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혹성 비유길리호라는 별에서 왔다 라고 하면 어른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이상 여러 가지 질문 따위로 귀찮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이상하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관대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만 물론 삶 자체를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신보다 약간 클까 말까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친구를 원했습니다.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치우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자니 벌써부터 슬픔이 밀려온다. 내 친구는 이미 6년 전에 내가 준 양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다시 여기에 그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영원히 그를 잊지 않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슬픈 일이니까. 모두가 다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나 또한 숫자만을 중요시하는 어른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 상자의 그림 물감과 연필을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림에서는 아예 손을 떼고 살았던 내가 지금에 이르러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꽤나 힘이 드는 일이다. 물론 될 수 있는 한 가장 유사한 추상화를 그려볼 생각이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다른 그림은 전혀 닮지가 않았다. 키도 약간씩은 틀리다. 한 군데서는 어린 왕자의 키가 너무 큰가 하면 또 다른 데서는 그래서 대강
이럭저럭 더듬어서 그려본 것이다.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틀리게 표현할지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 나를 탓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해주는 일이 없었다. 추측컨대 나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한 모양이다. 애석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꿰뚫어 볼 줄은 모른다. 나도 아마 어른들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모양이다. 나도 많이 늙었다는 그런 뜻일 것이다.